집을 팔면 세금이 75%라면 차라리 자녀한테 넘기자. 이게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십만 명이 반복해서 선택해온 수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등기소에 줄이 서고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한 달 만에 수백 건씩 뛰어오르는 현상은 이제 거의 계절처럼 돌아오는 패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단순히 부자들의 절세 꼼수로만 보면 구조의 절반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반복되는 증여 폭증 현상의 뿌리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짚어볼게요.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거든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이 최고 82.5%에 달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양도차익의 80%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팔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증여라는 우회로가 열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숫자가 이걸 증명합니다. 2025년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1051건으로 3년 만에 월 1000건을 돌파했는데 전월 717건에서 46.6%가 뛴 거예요. 전년 같은 달인 2024년 12월 615건과 비교하면 70.9%나 증가한 셈이죠. 2025년 연간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8,488건으로 2024년 6,549, 건 대비 29.6% 늘어 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증여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패턴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증여일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구조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세율 역전이라는 현상이에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실효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60%에서 75%, 지방소득세 포함 시 82.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경로를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로 누진 적용되고 직계존비 속간 5천만 원 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증여 취득세가 별도로 붙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이면 12%까지 중과되죠. 얼핏 보면 증여도 만만치 않은 세금인 것 같지만 핵심은요,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뒤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리셋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부모가 2억에 산 집이 지금 15억이라고 해봅시다. 부모가 직접 팔면 양도차익이 13억이고 여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런데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인 15억으로 잡히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가 16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부모 세대가 수십 년간 쌓아온 누적 양도차익이 증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에요.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산해도 양도세 중과 경로보다 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바로 그 구간에서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세금 차익거래, 영어로는 텍스 아비트라지라고 부르는데 단순한 절세를 넘어 과세 대상 자산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회피 경로인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요인이 더해집니다.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의 격차예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약 69% 수준에서 동결되어 있다는 건 시세 10억짜리 아파트의 과세 기준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게 형성된다는 뜻이거든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 낮은 평가액이 적용되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2023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동결된 상태이니 이 구조적 틈은 여전히 유효한 셈입니다. 그리고 유예 종료 예고라는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유예 종료 시점을 미리 공표하면 자산 보유자들은 그 마감 시한 전에 최적의 전략을 실행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갖게 되거든요. 경제학에서 이걸 규제 발표 효과,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실제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행동 변화가 집중되는 현상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유예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연장될수록 시장 참가자들의 학습 효과가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또 연장되겠지 하면서도 혹시 이번엔 진짜 끝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겹치면 증여 타이밍이 더 앞당겨지는 거죠.
이 구조가 처음 작동한 건 꽤 오래전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10-29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본격 도입됐을 때부터 틀이 잡혔어요. 이 주택자에게 일반 세율의 10%포인트, 3주택 이상의 2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였죠. 그리고 2007년 실제 시행을 앞둔 2006년에서 2007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거래가 전년 대비 급증했습니다. 양도세 내고 팔기보다 자녀에게 넘기는 게 낫다는 논리가 바로 그때 처음 대규모로 작동한 겁니다. 다만 이후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증여를 받은 자녀가 되래 손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했어요. 세금 계산만으로 움직인 결과의 위험성이 그때 처음 드러난 셈이죠. 하지만 이 경험이 교훈으로 남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나타났거든요. 2020년 70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대폭 강화되면서 최고 75%까지 올라갔고, 그 직후인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에서 증여 비중이 전체 거래의 20%를 넘는 이례적 수치가 기록됐어요. 전국 집합건물 증여 신청 건수가 2021년에 38만 5천 건을 기록해 40만 건에 육박했다는 건 규제 강화가 증여 급증으로 직결되는 인과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발표됐는데 이때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예가 발표되자 일부 증여 수요가 매도로 전환된 거예요. 유예 기간은 곧 팔 수 있는 창문이라고 인식된 결과였죠. 그런데 유예가 반복 연장되고 집값 하락 기대가 꺾이면서 다시 증여 수요가 회복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결국 팔든 넘기든 사람들의 행동은 철저하게 세율 구조에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현상이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미국에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사망 시점 시가로 리셋되는 구조인데, 이 덕분에 수십 년간 보유한 자산의 미실현 양도차익이 상속을 통해 과세 없이 소멸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제도 폐지를 시도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죠. 한국의 증여, 취득가액 리셋 효과가 바로 이 구조와 닮아 있는 거예요. 자산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경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통의 구조적 문제인 셈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생전에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하거나 사망 7년 전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PET, 잠재적 면세 이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고자산가들이 사망 7년 전부터 전략적 자산 이전을 실행하는 이른바 7년 카운트다운 현상이 보편화됐습니다. 세율 차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드는 이전 경로가 생긴다는 보편적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죠. OECD도 2021년 이후 자산 불평등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자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사이의 세율 불일치가 세금 차익 거래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강화한다고 지적한 거예요. 한국에서 반복되는 증여 급증 현상은 바로 이 글로벌 과제의 한국판 사례인 겁니다. 이제 다시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 구조가 낳는 역설을 정리해 볼게요. 다주택자 규제가 강해지면 보유 비용이 높아져서 매도 압력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매도 시 세부담도 높아지거든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들고 있자니 비용이 크고, 이 딜레마 상황에서 증여는 매도도 아니고 보유도 아닌 제3의 탈출구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물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자산은 가족 내부로 이전되고 정부가 의도했던 시장 안정화는 달성되지 않는 거죠. 세수마저 줄어드는 건 덤이에요.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 구조의 무게가 더 실감나실 겁니다. OECD 주요국 평균이 40에서 50% 수준인데 한국은 70%를 넘기니까요. 부동산이 단순한 주거재가 아니라 세대 간 부의 이전 수단으로 기능하는 환경에서 세율 차이는 곧 자산 이전 타이밍을 결정하는 신호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키워드로 실거주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재설계해서 보유 공제는 낮추고 실거주 공제는 높이겠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세 부담을 높여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대원칙이 작동하는 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압박을 통해 시장의 매물을 끌어내려는 고육지책의 성격도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런 압박이 강해질수록 매물 대신 증여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20년간의 반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예요. 세금은 거래를 막는 게 아니라 경로를 바꾼다는 겁니다. 세율 차이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틈을 찾아내고 자산은 가장 세금이 적은 경로를 따라 흐릅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종착점은 대부분 가족 내부예요. 자산이 시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대 안으로 숨어들면서 자산 불평등은 더 견고하게 고착화되는 거죠. 다음에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뉴스가 나올 때, 혹은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때 이 구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세율이 어디서 역전되는지, 어떤 경로가 수학적으로 유리해지는지, 그 틈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의 행동이 어디로 향할지, 그걸 읽을 수 있다면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진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